와타카케 나나미 단편 추리 소설 죽여도 안 죽어. (3장) 다이도지 케이는 원고를 다 읽고 신음했다. 괜히 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다 야스시라는 이 작가, 어지간히 여자를 싫어하는 모양이었다. 아내에 대한 묘사는 악의와 피해자의식으로 가득 차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문장도 장황하고, 게다가 대체 어디가 완전 범죄라는 말인가. 만약 아내가 그의 빚을 갚아주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서 살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충동적인 단발 승부가 아닌가. 이게 현실에서의 얘기라면 성공만 한다면야 일단 완전 범죄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이쿠야. 다이도지는 리포트 용지를 뜯어 편지를 썼다. 안녕하십니까. 원고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하타케 도모요시 씨 소개라고 하셔서 답신 드립니다만 생활에 쫓기느라 바쁜 가난뱅이 몸이므로 앞으로는 답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각설하고 이 범죄는 완전 범죄일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변사로서 자세히 조사할 테니 아마 그날 내로 타살이라는 것, 그렇다면 피해자의 남편인 주인공 외에 범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걸 간파하겠죠. 주인공이 대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건물 몇 층에 사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만 사족이지만 이건 독자한테 불친절한 행위가 아닐까요? 피해자가 즉사한 듯 하다는 것, 무참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 사실 이것도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지나치게 문학적인 표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6층 이상에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층의 바깥에면한 창문에 난간이 없을 리 없습니다. 피해자보다 남편인 주인공 쪽이 힘이 세고 더욱이 방심한 틈을 탔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피해자를 난간 너머로 넘기려면 상당한 몸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몸에는 추락 시에 입은 게 아닌 상처도 다수 남았을 겁니다. 설령 싸울 때 생긴 상처가 모두 추락 시에 입은 상처로 인해서 가려진다고 해도 사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이 사건에는 수사관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커튼입니다. 피해자는 일어설 때 커튼을 잡았으므로 주인공에게 떠밀렸을 때 죽을 힘을 다해 그 커튼을 붙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커튼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언급이 없고요.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1번, 피해자가 잡은 채로 같이 떨어졌다. 2번, 반쯤 찢어진 상태로 방 안에 남았다. 이 둘 중 하나의 상황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1번이라면 당연히 아무도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번이라도 의혹의 대상이 되겠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자살 현장이 되는 주인공 집에도 감식반이 들어와 꼼꼼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그 결과 창턱을 붙들려고 버둥거린 아내의 지문이 다수 발견될 테죠. 게다가 살인 현장은 맞은편 건물의 정면입니다. 목격자가 반드시 한두 명은 나타날 겁니다. 또한 동기에 관해 아내가 죽어도 유산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수당까지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라는 변명이 어처구니 없어서 논할 가치도 없어집니다. 화가 치민 나머지 발작적으로 밀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겠죠. 아내가 전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죽게 됐다는 상황을 다 알게 될 테니까요. 게다가 빚을 갚아주었는데요.
여담이지만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라거나 돈이 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데도 금세 들통납니다. 혐의만 짙어질 뿐이죠. 요컨대 현실적으로 이 범죄는 완전 범죄가 아닙니다. 바보 같은 범죄자가 바보 같은 살인을 저질러 간단히 붙들리는 얘기로 변경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만. 편지를 붙이고 일주일이 지난 일요일, 여느 때처럼 기상의식을 시작한 다이도지는 하마터면 커피를 쏟을 뻔했다. 간다 야스시의 편지가 원고까지 나타난 것이다. 첨부된 편지는 처음보다도 더 뻔뻔해졌다. 간단히 말해서 대개 조언대로 원고를 고쳤으니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하타케 도모요시 선생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다이도지는 한숨을 쉬고 원고를 읽었다. 마지막 부분만 약간 달라졌다.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하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냄새야? 미안. 당신은 케첩 냄새를 싫어했던가? 그래, 싫어. 애초에 케첩을 좋아하는 인간은 싸구려야. 괜찮아?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문을 연 다음 아내에게 가리켰다. 창턱에 걸터앉아 신선한 공기라도 마시지. 차를 끓여줄 테니까. 그는 아내가 창문으로 다가가는지 아닌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피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얼마 동안 주저하던 아내는 바깥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고 창턱에 앉았다. 지금이다. 지금밖에 없다. 그는 이때만은 집이 좁아 다행이라고 머리 한구석으로 생각하며 방 반대편에서 헤드 슬라이딩을 감행했다. 그녀의 발을 붙들어 있는 힘껏 높이 들어올렸다. 아내는 필사적인 형상으로 난간에 매달렸다. 그는 일부러 목청을 높여 괜찮으냐고 소리치며 아내의 손을 잡는 척하며 비틀어 떼어냈다. 커다랗게 벌어진 아내의 입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는 고함을 치며 창밑을 보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의 비틀린 몸뚱이를 확인했다. 바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런 경우 역시 계단을 써야겠지 싶어서 운동 부족인 감이 있는 몸에 채찍질을 하며 뛰어내려갔다. 관리인이 관리인실에서 뛰쳐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주차장에 아내는 분명히 떨어져 있었다. 너무나도 무참하고 너무나도 속 시원한 모습이었다. 그는 미소가 피어오를 것 같은 입술을 애써 굳게 다물고 관리인에게 소리쳤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이래서야 소용없어요. 관리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여기가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하며 그는 악을 썼다. 그래도 구급차를 저러다 아내가 죽겠어요. 뱃속에 애도 있는데. 관리인은 딱하다는 듯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어깨가 떨리는 걸 관리인은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누구든 떨린다. 진정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관리인이 듣게 똑똑히 중얼거렸다. 사고였어요. 내가 한 발 늦었어요. 모두 내 잘못입니다. 다이도지는 한숨을 크게 쉬고 리포트 용지를 뜯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나름대로 바쁜 몸입니다. 답시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지난번 지적해드린 점을 완전히 무시하셨군요. 창문에서 커튼을 떼고 블라인드로 바꿨다. 바닥에 슬라이딩하면 창문을 통해 주인공의 모습이 목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이 정도로 아내가 발버둥을 치면 목격자만 늘어날 뿐이고 목격 시간도 길어집니다. 아내의 발을 들어올리는 장면을 누가 목격했다가는 그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어질러져서 앉을 자리도 없는 바닥에서
어떻게 슬라이딩을 합니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은편 건물에 목격자가 있을 위험은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발을 들어올리는 장면을 누가 봤다가는 끝장이죠. 맞은편 건물은 소설 속에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름대로 재미있는 단편이 될 수 있을 테니 완전 범죄라는 테마만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범인이 체포되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만. 그 다음 주 일요일, 또다시 간다 야스시의 편지가 우편물 중에 들어있었다. 수정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번 답장은 쓰다 남은 연하장 엽서 한 장으로 충분했다. 수면제 같은 걸 썼다가는 더욱 완전 범죄가 되지 못합니다. 유서가 없는 자살은 변사의 경우에는 부검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약이 검출되겠죠. 자살하기에는 양이 적으려니와 임신 중인 여자가 자진해서 대낮부터 견원지간인 남편 집에 가서 수면제를 복용할 리가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완전 범죄는 포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4장. 간다 야스시는 이 친절한 조언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듯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다이도지는 또다시 낯익은 봉투를 우편함에서 발견하고 기운이 쪽 빠졌다. 편지는 더 예의 없고 거만해졌다. 댁은 경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경찰도 실수할 때가 있지 않은가?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된 범인이 민사에서 범죄를 자기가 했노라고 인정한 사건도 바로 얼마 전에 있지 않았나 등 엉뚱한 화풀이를 길게 늘어놓았다. 처음에 답장을 보낸 게 실수였다고 다이도지는 후회하며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괜찮아. 잠깐 창턱에라도 앉아서 바람을 쐬지. 차를 끓일 테니까. 그는 아내가 창문으로 다가가는지 아닌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얼마 동안 주저하던 아내는 이윽고 그의 말대로 창턱에 걸터앉아 바깥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 순간 빠직 하고 큰 소리가 났다. 그는 주전자를 들고 돌아보았다. 아내의 놀란 얼굴이 허공에 떠오르더니 두 발이 올라가고 몸이 거꾸로 뒤집혔다. 그대로 창문 난간과 더불어 아내의 모습이 사라졌다. 성공! 그는 고함을 지르며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땅바닥에는 난간과 아내의 비틀린 몸뚱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쪽을 보고 있을 옆 건물 사람을 뼈저리게 의식하며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정신이 든 척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런 경우 역시 계단을 써야겠지 싶어서 운동 부족인 감이 있는 몸에 채찍질을 하며 뛰어내려갔다. 그는 발을 놀리며 생각했다. 오늘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의 일을. 차는 이미 오래전에 빚을 갚기 위해 팔아치웠다. 하지만 차에 실려있던 공구가 주차장 구석에 아직 남아있었다. 그는 공구 상자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창문 난간은 양옆으로 2개씩, 아래쪽에서 4개, 도합 8개의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커튼을 바깥으로 끌어내어 난간을 뒤덮어 밖에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리고 멍키 스패너를 꺼내 나사를 한 개 비틀어 보았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나사는 수십 년간 비바람에 노출된 탓에 완전히 녹슬어 있었다. 게다가 몇 년 전에 외벽을 다시 칠했을 때 묻은 듯한 페인트가 들러붙어
얼마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스패너를 비틀었다. 이윽고 서서히 나사가 느슨해졌다. 신이 나서 힘을 주자 뚝 소리가 나고 나사가 부러졌다. 난간이 덜컹 흔들렸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스패너를 떼고 들여다보았다. 하나쯤은 부러져 있어도 상관없으리라. 임신 4개월인 아내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졌노라고 우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부 부러져선 곤란하다. 그건 아주 곤란하다. 그는 두 번째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아래쪽 중앙의 2개 중 하나를 골랐다.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서 이럭저럭 풀기에 성공했다. 빼내보니 나사 끄트머리가 시뻘겋게 녹슬어 있었다. 그는 창문을 반대쪽으로 열고 자리를 바꿔 앉아 오른쪽 아래 나사를 돌려보았다. 이번에는 의외로 간단히 돌아갔다. 난간을 잡아가며 그는 이럭저럭 8개의 나사를 전부 풀었다. 부러진 하나는 어쩔 수 없으므로 그대로 두었지만 관리인이 관리인실에서 뛰쳐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주차장에 아내는 분명히 떨어져 있었다. 너무나도 무참하고 너무나도 속 시원한 모습이었다. 그는 미소가 피어오를 것 같은 입술을 애써 굳게 다물고 관리인에게 소리쳤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이래서야 소용없어요. 관리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여기가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하며 그는 악을 썼다. 그래도 구급차를 저러다 아내가 죽겠어요. 뱃속에 애도 있는데. 관리인은 딱하다는 듯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어깨가 떨리는 걸 관리인은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누구든 떨린다. 진정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관리인이 듣게 똑똑히 중얼거렸다. 사고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내가 한 발 늦었어요. 모두 내 잘못입니다. 다이도지는 이번에야말로 화가 나서 답장을 갈겨 썼다. 사고로 위장한 건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 범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인공 아파트가 지은 지 몇 년이나 됐는지는 몰라도 난간이 망가진 탓에 사람이 죽으면 아파트 관리 책임도 추궁하게 될 테고 경찰도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 난간을 상세히 조사하겠죠. 경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난간이 떨어진 게 노후화 때문인지 인위적으로 나사가 풀려 있었던 탓인지 바로 알 수 있다고요. 난간을 뗄 수 있는지 없는지 자택 난간으로 한번 시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경찰이 다른 큰 사건에 휘둘리느라 수사가 엉성했다. 혹은 담당 경찰관이 눈뜬 장님이었다 하는 일이 슬프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경찰도 결국은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실에서의 얘기입니다. 독자조차 알아챌 수 있는 실수를 운 좋게도 작중의 경찰만 몰랐다? 얼빠진 경찰이 몰랐기 때문에 얼빠진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됐다. 이런 추리소설 독자들은 화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추리소설이라면 말입니다만.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완전 범죄에 연연해 하는 것도 혹시 이게 소설이 아니라 현실 속 살인 계획의 개요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맞은편 건물을 없앨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고 첫 원고에서는 임신 3개월이었던 아내가 한 달 지난 이번 원고에서는 임신 4개월이 된 것도 그 때문인 것 같고 전직 경찰관 겸 글쟁이인 저도 모르게 그런 망상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망상이겠죠?
보통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꼭 죽이고 싶으면 이렇게 복잡한 짓을 하지 않고 혼잡한 역 플랫폼에서 밀어 떨어뜨린다든지 교통사고를 위장한다든지 그런 좀 더 단순한 방법을 택하겠죠. 소설로서는 재미없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고 의혹을 받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시는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그럼 5장. 그로부터 일주일 뒤 다행히 그 편지는 오지 않았다. 다이도지는 안도감과 쓸쓸함 같은 기분을 맛보며 텅 빈 우편함을 닫았다. 그 대신은 아니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전화벨이 울렸다. 2달 가까이 소식이 없었던 걸 얼버무리려는지 히코사카 나스미는 숨도 쉬지 않고 떠들었다. 내켜하지 않는 영업부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죽여도 안 죽어의 2쇄를 찍었으니 고맙게 생각해라. 중학생한테서 펠레터도 왔다. 다이도지 선생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쓰여 있더라. 직접 편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주소도 가르쳐 줬다. 집으로 한번 초대해 줘라 등등. 보고가 일단락되자 나스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건 그렇고 엉뚱한 걸 좀 여쭙겠는데. 케이, 너 하타케 도모요 씨한테 뭐 해준 거 있니? 뭐? 다이도지는 할 말을 잃었다. 간다 야스시의 원고가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나스미는 그 침묵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하긴 그렇지. 케이가 하타케 도모요시 따위한테 접근할 리 없지. 후장에 아니 그건 됐고, 즉 하타케 도모요시가 케이의 책이 진짜 마음에 들었는지 실은 또 주요 일간지 문예란에 서평을 크게 썼지 뭐야. 그 하타케 도모요시가 서평? 죽여도 안 죽어 서평? 그래, 그게 또 이번에도 엄청나서 말이야. 읽어줄 테니까 들어봐. 자, 여기부터야. 작가는 그 정편에서 희극적 스타일과 문체를 지극히 효과적으로 사용해 현대 사회의 안부를 들추어내는 작업에 종사해 그것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으나 이번 속편에서는 수법이 전작의 스타일을 답습하면서도 일부러 시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어 그럼으로써 자정작용이 없는 채로 명쾌한 미래관을 잃은 일본 사회의 폐색감에 야, 그 정말 죽여도 안 죽어 서평 맞냐? 다이도지는 자기도 모르게 나스미의 말을 가로막았다. 수학이 저편에서 나스미는 어깨를 으쓱한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놀란 거 아니야. 나도 다른 책에 관해서 쓴 원고에 인쇄 미스로 네 책만 제목이 붙었나 해서 확인했거든. 누가 봐도 그 책이 이렇게 거창한 책이 아니잖아. 야, 그게 담당 편집자가 할 말이냐? 그래도 그렇잖아. 뭐 죽여도 안 죽어가 재미없다는 뜻은 아니야. 세상에 이바지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도 말하네. 범죄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걸 보고 범죄는 수지가 안 맞는구나, 응?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해 줄지도 모르고 말이야. 하지만 일본 사회의 미래관의 영향 무슨 오르신 말씀이다. 응? 오늘 다른 출판사 편집자가 비아냥거리는 거야. 그 꽉 막힌 사람한테 이런 말까지 따내다니. 팔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UNS 출판사는 역시 다르군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타케 도모요시도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다이도지는 턱을 북북 긁으며 눈앞에 있는 간다 야스시의 편지를 바라보았다. 나스미, 너 하타케 도모요시가 어떤 경력의 소유자인지 아냐? 우리 회사랑은 요새는 거의 관계가 없어서 말이야. 분명히 가나와에 있는 론케이 대학 국문과 출신이고 재학 중에 알문학이라는 학내 문예지 편집장이었을걸? 거기서 발표한 글이 평판을 얻으면서 평론 활동을 시작한 모양인데 아직 36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나이에 비해서 좀 노인네 같은 사람이라. 왜 그런 사람 있잖아. 문학 청년이었던 주인이 운영하는 주오선 근처 술집에서 밤마다 불 뿜는 문학 논쟁을 벌이는 인간. 나스미는 신랄하게 헐뜯고는 잠시 생각했다가 말을 이었다. 까다로운 성격이라 소위 주례사 비평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또 그만큼 신뢰를 받기도 하나 봐. 고상한 척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문고번 해설 같은 걸 쓰는 녀석은 이단이다. 출판사의 앞잡이 평론가연하지 말라고 태연하게 공언하면서 자기는 편집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잡스러운 책을 무더기로 내놓고 있으니 열받는 사람도 꽤 있을걸? 게다가 엄청 집요한가 봐. 이건 소문인데 서재 벽에 자기를 욕한 적 있는 작가랑 편집자랑 평론가의 얼굴 사진을 붙여두고 다트 표적으로 삼는다나? 좀 호러 아니니?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인데 하타케 도모요시 그 사람 책은 잘 나가냐? 그렇지도 않을걸.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도 일을 골라서 한다고? 글쎄, 모르긴 몰라도 굉장한 부자라던데. 그래서 문필업으로 먹고 살 생각은 없는 게 아닐까? 부자란 말이지. 혹시 그 부자가 본인이 아니라 부인이고 그 둘이 현재 별거 중이라든지 뭐 그런 소문은 없어? 다이도지는 간다 야스시의 편지를 책상 위에 나열하며 물었다. 다음 순간 맹렬한 부정의 말이 돌아와 다이도지는 어안이 벙벙했다. 바보, 그럴 리 없잖아. 하타케 도모요시 동성애자야. 잊어버렸어? 전에 얘기했는데. 다이도지는 놀랐다. 간다 야스시는 하타케 도모요시가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받은 원고는 하타케 본인의 부인 살인 계획 개요가 아닌가 하는 그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에 놀란 것이었지만 나스미는 오해한 듯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듣자니 하타케의 아버지가 외아들의 성적 취향을 알고 경로해서 자기 귀에 그 얘기 한 번만 더 들어와 봐라. 바로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할 줄 알라고 씩씩거렸대나. 혹시 바이라도 결혼 같은 건 못하지. 하지만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결혼했다고 생각한 건데? 아니야, 그냥 말 나온 김에 묻는 거야. 아 참, 그 간다 야스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냐? 간다 야스시? 아니, 처음 듣는데. 나스미는 단칼에 치고는 화제를 죽여도 안 죽어의 새 홍보 계획으로 돌렸다. 다이도지는 듣고 있지 않았다. 중요한 포인트를 간과했다는 걸 벼랑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집을 뛰쳐나. 일요일이라 간선도로는 다소 막혔다. 택시가 스기나미구 K동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5시를 넘은 뒤였다. 간다 야스시의 주소에 적혀있던 아파트 부근에는 경찰차가 몇 대 서 있었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이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이도지는 근처에 있던 남자에게 물었다. 인근 중국집에서 뛰쳐나왔는지 중화정이라고 빨간 실로 술을 놓은 흰옷을 입고 샌들을 끌고 있을 뿐인 남자는 추운 듯 어깨를 움츠렸다. 사람이 떨어졌어. 5층에서 여자가 뛰어내렸다는군. 자살입니까? 뛰어내렸다니까 자살 아니겠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진 몰라도 이 다른 주민들한테는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지. 아유, 아니야. 난 사고라고 들었어. 남자 옆에 있던 중년 여자가 고개를 불쑥 들이밀고 끼어들었다. 이 아파트 지은 지 30년도 더 돼서 말이야. 듣자 하니까 창문 난간이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 앉아있던 여자가 난간이랑 같이 떨어졌다던데. 그 맞은편 건물의 주민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모양이더라고. 아유, 민폐라고 하면 너무 불쌍하잖아. 좋아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여자는요? 살았습니까? 아니면... 다이도지의 말투가 지나치게 다급하게 들렸는지 남녀는 서로 마주 보았다. 아니, 그게 여기 제가 아는 사람이 살아서 말입니다. 그것도 5층에 살거든요. 아는 사람은 남자지만은 혹시 그 부인이나 가족이면은 그거 큰일이군.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까 구급차로 실려갔으니 아직 살아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 과연 무사할까 몰라. 잠깐! 중년 여자가 날카롭게 말을 가로막고 아파트 입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한 남자가 형사와 함께 입구에 나타난 참이었다. 중간 체격에 뺨이 홀쭉하게 팬 30대 남자. 목이 후줄근하게 늘어난 트레이닝복에 무릎이 튀어나온 청바지를 입었다. 그는 쭈뼛쭈뼛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 눈이 다이도지와 마주쳤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 시선은 곧 다른 데로 돌려지고 그는 경찰차 안으로 사라졌다. 간다씨 아냐? 구경꾼 남자가 중얼거렸다. 아는 사람이야? 우리 가게에 자주 배달을 시켰거든. 단골이야. 경찰에 연행되다니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아까 떨어진 여자를 간다씨가 떠민 건가?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중년 여자가 요란하게 웃었다. 가까이서 열심히 경찰차를 노려보던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놀라서 이쪽을 돌아보았다. 중년 여자는 뜨끔했는지 입을 다물고 다이도지를 올려다보았다. 대기 안다는 사람이 저 사람인가? 다이도지는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에 든 휴대전화를 더듬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6장. 게이오선역에 당도했다. 일요일 밤이라 그런지 플랫폼은 한산했다. 횡댕그렁하고 썰렁한 플랫폼 구석에 있는 벤치에 소년이 앉아 있었다. 구경꾼 중에 섞여 있던 소년이었다. 다이도지는 성큼성큼 다가갔다. 데루히코. 분명히 그런 이름이었지? 성은 뭐냐? 시게야마냐? 소년이 움찔해서 고개를 들었다. 다이도지에게는 신경질적인 얼굴로 보였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주목하거나 기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다 할 특징이 없이 평범한, 어디에나 있을 법한 소년 중 한 명. 아저씨, 누군데요? 얼마 있다가 시게야마 데루이코는 뾰족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이도지는 엷은 미소를 머금고 그의 옆에 앉았다.
야, 이거 누군데요라니 너무하는데? 다이도지 K. 너희 집 옆 아파트에 살지. 집에서 시계야마가에 1000평씩이나 되는 대지가 내려다 보이거든. 개하고 놀고 있는 네 모습도 자주 보이더라. 그래서 아까 구경꾼들 중에서 도무지 우연히 있었던 것 같지 않은 널 보고 이번 사건의 전모를 깨달은 거야. 사건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시침이 떼지 마. 편지하고 원고 나한테 보낸 건 너잖아. 편지? 원고?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아저씨. 간다 야스시라고 서명된 편지가 배달되는 건 늘 일요일이었어. 다이도지는 목덜미를 극적이며 말했다.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어. 일요일에는 우편물이 안 온다는 걸. 소인도 분명하게 찍혀있고 봉투를 뜯은 흔적도 없었어. 그래서 우편물이 수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생각해보면 간단한 트릭이지. 봉투에 자기 주소하고 이름을 인쇄한 라벨을 붙였다가 받은 다음에 라벨을 떼고 내 주소하고 이름을 인쇄한 다른 라벨을 그 위에 붙여서 우리 집 우편함에 넣어두기만 하면 되니까. 라벨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수고만 아끼지 않으면 언뜻 보기에 이상한 데가 전혀 없는 우편물이 완성되는 거야. 스프레이 풀처럼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쓰면 더 간단히 라벨을 바꿀 수 있겠지. 봉투에 그런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알 수 있어. 아저씨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소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다이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왜 그런 번거로운 짓까지 해가면서 우리 집에 우편물을 보내려고 했을까? 그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죽여도 안 죽을 것 같은 인물을 간다 야스시의 부인이자 네 고모인 그 인물을 확실하게, 그것도 간다 야스시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형태로 죽이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잘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었어. 리허설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누구하고 의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야. 아니, 잠깐. 이 떡은 역시 떡집이 제일이라고. 범죄에 밝은 사람하고 의논해야 하지 않을까? 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의논한 방법대로 가까운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 죄를 의논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짊어지게 된다면 그 어떤 바보라도 사정을 눈치채겠지? 하지만 이건 반대로 간다 야스시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점에서는 플러스가 아니겠어? 의논 당사자가 간다 야스시라고 생각하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게야마 데루이코는 다이도지를 노려보았지만 입은 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느닷없이 아내를 죽이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좋겠느냐는 식으로 물어볼 바보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간단해. 추리소설을 쓰는 척하면 되는 거지. 프로한테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고 그러면서 너무 완전하지도 않은 살인 방법을 전수받으면 되는 거야. 프로? 무슨 프로? 소설가는 안 돼. 소설가한테 추리소설을 보내서 운 좋게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쳐도 그자들은 문장이나 플롯, 캐릭터 같은 쓸데없는 부분에 신경 쓸 게 틀림없어. 범죄에서의 프로여야 해.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어느 날 학교에 책 선전 겸 강연을 하러 전직 경찰관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났던 거야. 완행열차가 그들 앞에 정차해 승객 몇 명을 뱉어내고 발차했다. 다이도지도 시게야마 데루이코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자, 하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 큰 도박이었어. 이제부터 실행에 옮기려는 범죄에
전직 경찰관을 끌어들이려는 셈이니 위험 부담도 크거든. 넌 세세한 세부사항까지 생각했을 거야. 잘 되면 난 원고가 왔던 것 따위는 잊어버리고 신문도 안 읽고 사건이 났는지도 모른 채 넘어가겠지. 그렇지만 혹시라도 눈치를 챈다면 난 원고를 경찰에 넘길 테고 사건의 유사성을 지적하게 되겠지. 하지만 간다야스시는 당연히 나한테 원고를 보낸 것도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부정할 테지. 그런데 만약 봉투에서 간다야스시의 지문이 나온다면 본인이 100번 부정한들 의논 당사자는 간다야스시 본인이 되겠지. 다이도지는 슬쭉해서 입술을 잡아당기는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그게 일부러 우편함에 직접 우편물을 갖다 넣은 이유지. 간다야스시의 지문을 그렇게 많이 얻지는 못했을 테니까. 자기가 쓴 봉투라면 지문이 무수하게 남을 거야. 하지만 간다야스시가 사건과 무관하다면 봉투에 남는 지문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 우편물 분류 작업이나 배달 과정에서 얼마 안 되는 지문이 지워져 버린다면 그건 또 낭패란 말이야. 그 점을 생각해서 넌 우편물을 너희 집으로 보내서 배달된 봉투를 간다야스시한테 들게 했는지 어쨌는지 해서 지문을 묻히게 하고 그 지문이 다 없어지기 전에 조심해서 우리 집 우편함에 갖다 넣은 거야. 미안하다. 다이도지는 벤치에 몸을 기댔다. 중학교 강연에서 협박장에 지문을 덕지덕지 묻힌 얼빠진 납치범 얘기 같은 걸 하는 게 아니었어. 머리가 좋다고 자만하는 바보 중학생이 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싶어졌을 때 힌트를 얻을 법한 얘기였으니까 말이야. 바보? 누가 바보란 거야? 시게야마 데루이코는 몸을 일으켰다. 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 세세한 데까지 전부 계획했어. 바보 같은 고모부가 쓴 그 시시하기 짝이 없는 소설을 우리 집에 두고 간 고모부 짐에서 발견했을 때 이걸 써먹으면 되겠구나 싶었어. 고모부가 두고 간 낡은 워드 프로세서로 내 계획에 편리하게 몇 번씩 원고를 고쳤었어. 그뿐만이 아니야. 대개 그 바보 같은 책을 격찬하는 서평을 신문에서 보고 그 평론가 이름을 빌리면 대기 답장을 보낼 거라고 계산했다 이거야. 계산대로 됐잖아. 어른들은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지만 신문이니 평론가니 그런데 약하단 말이야. 그러냐?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구나. 하타케 도모요시는 결국 진심으로 죽여도 안 죽어 내 책을 칭찬했다는 걸 알았으니 말이다. 허세 부리지 마, 아저씨. 데루이코는 다이도지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분하잖아. 댁은 나한테 조종당해서 범죄를 거둔 거야. 고모를 죽인 이유는 뭐냐? 그 소설에 쓰여있는 그대로냐? 내가 고모를 죽였다고?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 불쌍한 고모는 별거 중인 고모부랑 마지막 조정을 하러 고모부가 사는 아파트로 갔어. 그 집은 앉을 데라곤 창턱밖에 없는 데다가 석양이 맞은편 유리 건물에 반사돼서 엄청 덥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고모가 앉았어. 그랬다가 운 나쁘게 난간이 빠져서 고모랑 같이 밑으로 떨어졌어. 분명히 고모부가 난간에 나사를 풀어놨겠지. 그 원고에 쓰여있던 것처럼. 네가 한 짓이 아니라는 말이군. 바보네. 나 아직 중학생인데? 원고를 보낸 건 나 맞아. 하지만 분명히 고모부는 내가 고모부 이름으로 보낸 추리소설의 개요를 보고 옳거니 싶어서 유용한 거야. 불쌍한 고모 같으니. 잔소리 많고 제멋대로의 저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여자였지만
살해되다니 너무하네. 댁도 그렇게 생각하지? 다이도지 선생? 혹시 날 불쌍하게 생각해? 자기 고모랑 잤다고? 그래서 고모가 내 애를 임신했다고? 다이도지 선생, 소설이랑 현실을 혼동하면 안 되지. 나 고모랑 아무 짓도 안 했어. 그거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네. 거추장스러웠을 뿐이야, 고모가. 그게 다야. 피로감이 밀려들어 다이도지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렇군. 난간에 나사를 풀어두어서 혹시 고모가 아니라 간다 야스시가 떨어졌어도 둘 다 안 떨어졌어도 상관없었다 이 말이군. 그냥 넌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실패해도 다른 방법을 쓰면 그만이니까. 그렇지. 봐봐. 데루이코는 소년다운 매끄러운 뺨을 일그러뜨렸다. 내가 난간에 나사를 풀었다는 증거는 없단 말이지. 증거가 남지 않게 조심했거든. 고모부는 평일엔 거의 그 집에 없어. 고모부 나한테는 워낙 물러서 언제든 집을 써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잠깐 놀러 갔던 거야. 증거라는 건 남게 마련이야. 응? 본인도 모르는 데서 말이지.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르는 건 다이도지 선생 쪽 아니야? 있지? 혹시 내가 난간에 나사를 풀었다는 게 들통나더라도 난 이렇게 말할 거야. 추리소설 쓰느라고 시험해봤을 뿐이라고. 그렇잖아. 다이도지 선생이 조언을 해줬잖아. 난간을 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라고. 그랬지? 분명히 그랬지, 다이도지 선생? 그럼 그건 살인이 아니라 사고가 되지 않을까? 중학생한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군. 너 꽤 여러 가지를 생각했구나. 하지만 경찰을 너무 만만히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이도지는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천천히 플랫폼 끝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 변사 사건이 일어나면 감식반은 구경꾼들 사진을 찍어두거든. 혹시 몰라서 말이야. 나중에 내가 경찰에 가서 사정을 설명할게. 그때 네가 고모부 소행이라고 하고 이어서 과실이었다고 주장한들 구경꾼 중에 네가 있었던 거 어떻게 설명할 거니? 난 있는 그대로 다 말할 거다. 방금 여기서 네가 한 말 한마디도 빠짐없이. 급행열차가 통과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다이도지는 플랫폼 끝에 서서 두세 발짝 오른쪽으로 이동하고는 전원을 켰다. 열차가 들어오는 고 하는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다음 순간 다이도지의 등이 왈칵 떠밀렸다. 다이도지는 선로로 떨어졌다. 몇 초 뒤 열차가 급브레이크를 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눈앞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시게야마 데루이코는 스며시 웃었다. 고마워 다이도지 선생. 플랫폼에서 떠미는 간단한 방법이 의심받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가르쳐줘서. 혹시 그래도 내가 의심을 받으면 이렇게 말할게. 선생님은 모르고 고모부의 살인을 거둔 걸 후회해서 자살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럼 나는 안전할 거 아냐? 온갖 상황을 치밀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게 내 신조라 이거야. 여권이 몇 명 플랫폼으로 뛰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급정지한 급행열차의 뒤쪽에서도 차장이 뛰쳐나왔다. 데루이코는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필사적으로 참고 뒤로 물러섰다. 다이도지 선생, 얼간이 범죄자만 상대하니까 나처럼 우수한 진짜 범죄자는 당할 수 없게 된 거야. 여권이 선로로 내려갔다.
플랫폼에 있던 몇 안 되는 승객들이 선로를 들여다보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데루이코는 호기심을 보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선로로 다가갔다. 그때 다이도지가 일어섰다. 그는 여권에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얼어붙은 시게야마 데루이코를 턱짓으로 가리키고 뭐라고 했다. 플랫폼에 있던 여권이 데루이코를 보더니 그에게 다가왔다. 네가 밀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입도 번긋할 수 없는 데루이코에게 플랫폼으로 기어 올라온 다이도지가 다가왔다. 다이도지는 여권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고 데루이코의 귓가에 얼굴을 가져갔다. 너 같은 애송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도는 뻔히 안다. 응? 왜 내가 일부러 플랫폼 끝에 가서 섰다고 생각하냐? 응? 왜 자리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겼다고 생각해? 정말 치이면 큰일이니까 말이지. 플랫폼 및 비상용 대피 공간으로 굴러 들어가려고 한 거야. 다이도지는 얼굴을 떼고 떨고 있는 데루이코에게 씩 웃었다. 미안하다. 응? 죽여도 안 죽어서. 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지금 다이도지 K의 사건 수첩이라는 책에 담긴 세 번째 에피소드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다이도지 K가 폭풍 안락의자 탐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저는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의견 주시고요. 이 연작 5편을 책으로 묶는 과정에서 작가하고 편집자가 머리를 모아 다이도지 K가 은퇴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연작들이 탄생하게 된 거다라는 가정하에 새롭게 소설을 써서 그것을 모든 연작 작품 앞에 끼워 넣었습니다. 앞뒤로. 그래서 이제 항상 낭독할 때 제일 앞에 다이도지 K 최후의 사건 1번, 2번, 3번 이런 게 붙어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편편히 들으실 때는 앞부분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따라오고 계시다면 그 내용도 기억하시면 작품을 이해하고 재미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 살 일 있으실 때 안잡이 채널에 있는 전혀 상관없는 상품 뭐가 됐건 자꾸 들어가셔서 쇼핑을 하시게 되면 안잡이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그 점도 쇼핑은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사실 낭독하는 시간에는 다 잊고 있고 여러분도 소설 낭독 들으시는 동안에는 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부산물들 잊고 들으시겠지만 네, 다들 자기만의 문제나 풀어야 할 숙제나 아픔이나 혹은 기쁨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네, 지금 어떤 나날을 보내고 계시건 책과 함께 오디오북과 함께 하시는 시간만큼은 다 잊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낭독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단편을 많이 읽었는데요. 일단은 다이도지 K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